서진아, 다음 주 나경 결혼식인데 혹시 뭐 해줄 거 생각해 봤어? 부엌에서 막 미역국을 덜어내고 상을 차리던 서진은 시어머니 한미숙 여사의 말에 젓가락을 든 채로 얼어붙었다. 저녁 식탁 위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따뜻한 국물 냄새가 퍼졌지만 그 한마디에 공기가 확 얼어붙은 느낌이었다. 예,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그녀는 갓 지은 밥을 공손히 시어머니 그릇에 담아주던 중이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계산된 기류가 있었다. 시어머니는 미소를 머금고 대답했다. 아니, 지난번에 너랑 민우가 나경이 결혼 준비하느라 200만 원 보태줬다면서 그것도 고마운데 시누이한테 따로 예물로 줄 만한 게 있으면 좋지 않겠니? 서진은 마음속에서 뭔가 덜컥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다. 어머님,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것도 꽤 큰 돈이었고요. 말을 아끼며 조심스레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쳤다. 아유, 그건 그냥 결혼 축의금이고 시댁 식구끼리는 마음을 담은 선물이 또 필요하지. 너도 알잖니, 나경이 손목에 아직 아무 장신구가 없잖아. 예식 당일에 허전해 보일까봐 걱정이야. 그리고 이어지는 말. 네가 결혼식 때 받았던 용복문의 금팔찌. 그거 하루만 빌려주면 안 될까? 순간 서진의 등줄기를 따라 싸늘한 한기가 훑고 지나갔다. 그 금팔찌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었다. 고인이 되신 부모님이 당신들의 은퇴금 대부분을 털어 딸의 혼례를 위해 준비해준 말 그대로 한 평생의 사랑을 녹여 만든 선물이었다. 그 날을 서진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서울 남대문 시장 근처 작은 금은방 노란 조명 아래에서 팔찌를 고르던 아버지의 진지한 표정,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 우리 딸 시집가서 절대 무시당하지 말아야지. 이건 그냥 금덩어리가 아니야. 우리 마음이야. 네가 울고 싶을 때마다 이걸 보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해. 그 금팔찌를 손목에 찼던 순간 서진은 그 무게가 금보다 무거웠다. 바로 그 팔찌를 시어머니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만 빌려줘 라고 말했다. 서진은 순간 말이 막혔다. 뭐라 대답을 해야 할지 혀가 굳어버렸다. 시누이 나경은 이미 그날 아침 엄마와 함께 백화점에서 목걸이, 귀걸이, 반지까지 샀다며 집에 돌아오자마자 신나게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런 그녀의 손목에만 아무것도 없다는 이유로 서진의 가장 소중한 물건을 요구한 것이다. 그 팔찌는 저희 부모님이 직접 사주신 거예요. 하루라도. 저는 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너 정말 속이 좁구나. 고작 하루인데 그것도 못 빌려줘. 시누이 나경도 곧장 받아쳤다. 언니 집안 식구끼리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냥 한번 써보고 돌려주면 되잖아. 그 순간 서진은 너무나 많은 과거의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축의금을 보관하겠다며 가져갔고, 며칠 후엔 신혼부부가 흥청망청 쓰면 안 된다며 예물금도 함께 가져갔다. 옷장에 넣어둔 새 블라우스는 어느 날 나경이 입고 나갔고, 돌아왔을 땐 이미 목 부분이 늘어나 있었지만 아, 언니 거였어 라는 말 한마디로 퉁치며 돌려주지도 않았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그들은 빌려준다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빼앗아 가려 한다. 서진은 침착하게 숨을 고르고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저한테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에요.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유산이자 마음이에요. 죄송하지만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식탁에 내리치며 일어섰다. 이 집에 시집 왔으면 네 물건도 이제는 이 집의 것이야. 그 팔찌는 원래 이 집안에서 쓰일 물건이었어. 서진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날 식탁 위의 저녁상은 따뜻했지만 말들 사이로 오간 칼날은 그녀의 마음을 서서히 베어나갔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덮여있던 불편한 진실이 이제야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집은 내 사랑을 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온 것만을 원하고 있었구나. 서진이 결혼하고 처음 그 집에 들어섰을 때를 떠올리면 늘 마음 한켠이 싸해졌다. 한미숙 여사는 사람들 앞에서는 늘 웃으며 우리 며느리 참 착하고 단정하죠 라고 말했지만 집안의 공기는 늘 어딘가 무거웠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 그녀를 거기서 멈추게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다. 결혼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을 때였다.
한미숙 여사는 조용히 서진을 부르더니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여기 네가 받은 축의금이랑 예물금이야. 신혼부부가 돈 쓰는 법도 모르는데 내가 맡아줄게. 서진은 망설였지만 거절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녀는 그때만 해도 어머님을 믿어야 가정이 편하지라는 생각이 더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나중에 민우와 함께 자동차를 사야 할 일이 생겼을 때 그녀가 조심스레 말하자 시어머니는 딱 잘라 말했다. 그 돈, 내가 정기예금으로 묶어놨어. 지금은 못 찾아. 그 대신 너희가 대출받아. 젊을 땐 빚도 있어봐야 해. 서진은 마음속에서 무언가 또 하나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가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신뢰라는 단어는 한 방향으로만 작동하고 있었다. 가장 참기 어려웠던 건 매번의 작은 침범들이었다. 하루는 출근하려고 옷장을 여니 새로 산 블라우스가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나경이 씩씩하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바로 그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언니 이거 찾았어요. 하하, 옷장에 걸려있길래 내 건 줄 알았죠. 서진은 놀란 얼굴로 그 옷을 바라보았다. 그건 첫 월급을 받은 날 용산의 쇼핑몰에서 서진이 망설이다가 스스로에게 선물한 옷이었다. 어렸을 적 늘 남동생 위주였던 집에서 오랜만에 느낀 내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도 된다는 기쁨이 깃든 옷이었다. 그 옷 원래 제 거예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나경은 웃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한다. 아, 그랬어요? 미안, 나중에 세탁해서 돌려드릴게요. 하지만 그 옷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며칠 후 그 옷을 입은 나경이 SNS에 인증샷을 올렸고 오빠랑 데이트라는 캡션까지 달려 있었다. 서진은 그것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나경에게 우리 서진이는 좀 답답하긴 하지만 착하잖아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칭찬 같았지만 그 안에는 그 정도로는 감히 대들지 않으래라는 전제가 숨어 있었다. 서진은 이 집에서 편한 사람이었지만 결코 내 사람은 아니었다. 명절이면 더 분명했다. 설날 아침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있는 가운데 서진은 부엌에서 전을 부치며 등을 굽히고 있었다. 기름 냄새에 눈이 맵고 손은 화상을 입을 만큼 뜨거웠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쉬어요 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민우야, 너는 거실에서 큰아버지랑 얘기 좀 나눠. 서진이는 부엌이 더 익숙하잖아. 시어머니의 말에 민우는 피식 웃으며 그대로 거실로 나갔다. 서진은 전 부치던 뒤척이 멈추고 조용히 기름 위에 전을 하나 더 올렸다. 나는 이 집에서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존재인가 보다. 전을 부치는 사람, 말없이 참는 사람. 그녀는 눈을 감고 속으로 자신에게 말했다. 참아라 서진아. 엄마가 준 금팔찌만은 지켜야 해. 그거 하나만큼은 빼앗기면 안 돼. 하지만 지금 그 팔찌마저 달라고 한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 팔찌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서진이라는 사람의 마지막 경계선이었다. 그날 밤 잠든 남편 민우의 옆에서 서진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주방의 벽시계가 한밤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피곤함보다 다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릎을 꿇고 서랍장을 열었다. 가장 밑바닥 계절이 진한 옷 속에 감춰둔 작은 상자를 꺼냈다.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열어본 그 안에는 빛바랜 듯하면서도 단단한 존재감을 가진 용복문의 팔찌가 누워 있었다. 금빛으로 반짝이는 그 팔찌를 가만히 손바닥에 올려두자 오래전 어머니의 목소리가 귀에 울렸다. 이거 하나라도 꼭 지켜. 우리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야. 그녀는 팔찌를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책상 앞으로 걸어갔다. 노트북을 켜고 전통 금팔찌 용복문회라는 키워드를 검색했다. 수십 개의 사이트, 수백 개의 사진들 속에서 그녀는 그날 낮에 나경의 눈빛을 떠올렸다. 눈썰미가 좋은 애니까 적당히 비슷해서는 안 돼.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화면을 넘겼다. 몇 시간의 검색 끝에 마침내 서울 종로의 한 주얼리 샵에서 만든 복제품이 눈에 들어왔다. 정교한 조각과 무게 금색의 농도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개호이 95% 유사. 그 설명 하나에 서진은 망설임 없이 결제를 눌렀다. 며칠 후 택배 상자를 열던 서진의 손끝은 약간 떨렸다. 포장을 벗겨내고 조심스럽게 팔찌를 꺼내 들었을 때 그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빛깔 무늬 무게감까지 실제와 너무도 흡사했다. 하지만 딱 하나. 자신만이 아는 작은 차이. 진짜 팔찌에는 오래전 시어머니가 던져놓으며 생긴 아주 얇은 흠집이 있었다. 그 상처는 마치 그녀의 가슴 속에 남은 흉터처럼 아프지만 자신만이 아는 진실이었다. 그 팔찌를 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진짜는 내가 지킨다. 가짜는 원하는 대로 줘보자. 예식 3일 전, 식탁에 앉아있던 가족들 앞에서 서진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어머님 나경이에게 팔찌 빌려주기로 했어요. 하루 정도는 괜찮을 것 같네요. 순간 나경의 얼굴이 화사하게 밝아졌다. 진짜요? 와, 언니 최고예요. 역시 저희 언니밖에 없어요. 한미숙 여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서진이 이제야 가족답네. 서진은 그 말에 가슴이 싸늘해졌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가짜 팔찌를 꺼내 상자째 건넸다. 나경은 화난 얼굴로 그것을 꺼내 들고 손목에 찼다. 우와, 이거 진짜 금 느낌 제대로 나네요. 예식장에서도 완전 돋보이겠어요. 서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팔찌가 나경의 손목에 얹히는 순간을 지켜보았다. 그 찰나 마치 뭔가를 내어준 듯한 허탈감과 동시에 이번엔 내가 당하지 않을 거야 라는 서늘한 결심이 함께 일렁겼다. 그날 밤 서진은 거실에 불을 다 끄고 앉아 조용히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다. 그녀의 삶에 처음으로 생긴 작은 복수의 서막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자신을 지켜냈고 아무도 그것을 몰랐다. 하지만 자신만은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나도 내 편이 되어주겠다. 결혼식 날이 밝았다. 서울 근교 한옥 웨딩홀은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고 햇살은 유난히 따가웠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차디찼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눈가는 퀭했고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 해도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다. 예식장 한쪽 구석 신부 대기실에 서서 화장을 마무리해 줬던 그녀는 문득 나경의 손목에 시선이 멈췄다. 뭔가 이상해. 그녀는 애써 태어난 얼굴로 나경의 손목을 다시 훑어보았다. 빛깔, 무게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디테일. 저건 가짜가 아니야. 순간 온몸의 혈액이 아래로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분명히 가짜를 줬고 가짜를 건넨 상자에는 마크도 확실히 다르게 새겨져 있었는데 쎄 얼마? 예식이 끝날 때까지 서진은 계속해서 나경의 손목을 힐끗힐끗 보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확신이 들었다. 그건 진짜였다. 행사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서진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로 달려갔다. 곧장 옷장을 열고 숨겨둔 상자를 꺼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상자를 여는 순간 그녀의 눈은 커지고 심장은 얼어붙었다. 거기 있는 것은 가짜 팔찌였다. 그토록 정성껏 감춰두었던 진짜 팔찌가 SPP 표식이 찍힌 복제품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그 가짜 팔찌에는 당연히 그녀만이 아는 흠집이 없었다. 그 작은 흠집. 어머니가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손수 그녀에게 쥐어준 팔찌를 시어머니가 결혼식 당일 밤 만지작거리다 떨어뜨려 만든 바로 그 상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흠집이지만 서진은 항상 그걸 보고 스스로를 다잡았었다. 하지만 지금 그 흔적이 없다. 무엇보다 더 큰 상처는 자신의 남편만이 그 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서진은 거실로 나가 침대에 누워있는 민우를 깨웠다. 일어나봐. 지금 당장 이야기 좀 해. 민우는 졸린 눈으로 일어나다가 그녀가 손에 들고 있는 팔찌를 보더니 잠이 확 깼다. 뭐야? 왜 그래? 이게 가짜야. 진짜는 어디 있어?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단했다. 민우는 얼떨떨한 얼굴을 지었다. 가짜 무슨 말이야, 서진아. 민우씨, 당신만이 알고 있었어. 내가 팔찌를 어디 숨겨뒀는지. 그 말에 민우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혹시 착각한 거 아냐? 어디 딴 데 뒀다가 잘못 본 거 아닐까? 서진은 숨을 고르며 조용히 말했다. 흠집이 없어. 그건 내가 가장 확실히 아는 부분이야. 그 순간 민우는 표정을 굳히며 뒤를 돌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아챘다. 이 남자는 진실을 숨기고 있다. 말 안 할 거야. 좋았어. 그럼 내가 직접 나경한테 전화해서 말할게. 어차피 빌려준다고 한 거니까 돌려달라고만 할 거야. 그녀가 핸드폰을 들려하자 민우는 갑자기 다급하게 그녀의 손목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잠깐만 서진아, 미안해. 내가 바꿨어.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다. 내가 잘못했어. 나경이 팔찌 보고 너무 좋아하는데 가짜라고 하면 실망할까 봐. 엄마도 괜히 남들 앞에서 체면이 안 설 것 같다고 그러고 그래서 서진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눈동자 하나 까딱이지 않고 그리고 입술을 달싹였다. 그럼 왜 처음엔 가짜를 사자고 한 거야? 왜 그 계획을 만든 사람이 결국 바꾼 거야?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머리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흘리며 말없이 제 죄를 인정했다. 서진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녀가 알고 있던 남편이라는 사람은 자기 체면을 위해 아내의 마지막 자존심도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었다. 지금 이 순간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집안에서 완전히 증발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 더는 참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며칠이 흘렀다. 나경의 혼례 이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표면적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없는 듯 보였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유난히 다정하게 굴었고 민우도 눈치를 보며 가끔씩 꽃이나 작은 선물을 사왔다.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다. 그 모든 행동이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뭔가를 덮으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그날도 똑같이 평범한 아침이었다. 서진은 회사에서 급하게 호출을 받고 일찍 나갔다가 회의가 취소되는 바람에 예상보다 훨씬 이른 오후에 집 앞에 도착했다. 현관문에 손을 올렸을 때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 누가 집에 있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안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대화에 발걸음을 멈췄다. 거실에선 민우와 나경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소음보다 또렷하게 들렸다. 그래서 그 팔찌는 절대 안 돌려준다는 거야. 나경의 목소리는 짜증 섞인 비웃음조였다. 어차피 형수도 속였잖아. 내가 가짜 찾을 뻔했는데 민우 오빠가 말 안 해놔줬으면 당할 뻔했지. 쉿 조용히 좀 해. 서진 들으면 안 돼. 무슨 상관이야.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돌려달라고 하겠어? 애초에 속인 건 쟤였는데. 민우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근데 말이야. 그 팔찌 때문에 서진이 진짜 나랑 헤어질 생각하는 것 같아. 그냥 넘길 일 아닌 것 같아. 그럼 어쩔 건데 설마 돌려줄 거야? 내가 이 결혼식 위해 얼마나 공들였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야. 민우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다. 서진 폰 봤거든. 외할아버지 땅이 재개발 들어간대. 보상금이 3억 원쯤 나올 거라던데 그 순간 서진은 숨이 턱 막혔다. 그녀가 며칠 전 엄마와 나눈 문자. 아직 남편에겐 말하지 말자. 신중히 하자고 했던 그 말이 남편의 눈에 이미 들어간 것이었다. 정말이야 3억 원. 나경의 목소리는 놀람과 탐욕이 섞인 감정으로 물들어 있었다. 확실해. 서진은 아직 말 안 해냈는데 내가 몰래 봤어. 어차피 집안에 자식도 서진 하나고 그 돈 결국 다 걔한테 가겠지. 그래서 그 돈 받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팔찌 얘기도 안 꺼내고 있는 거야. 만약 이 타이밍에 쓸데없이 싸움 나면 서진이 진짜 이혼하자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3억도 물거품이야. 와,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요즘 갑자기 스윗해졌구나. 뭐야, 나도 좀 챙겨줘야지. 조용히 해. 엄마도 아직 몰라. 이건 우리 둘만 아는 거야. 그 순간 서진은 몸이 굳은 채로 문 뒤에 서 있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고 귀가 먹먹해졌다. 숨이 막힐 정도로 억눌린 감정 속에서 그녀는 하나의 문장을 반복했다. 이 사람들은 날 사랑한 적이 없구나. 그들이 원한 건 나도 내 진심도 아니었구나. 결혼식 날에 미소 생일에 사준 케이크 손을 맞잡고 걸었던 강변의 저녁도 모두 거짓이었다. 그녀는 문을 조용히 닫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아무리 세상이 무너져도 지금 이 순간은 울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결심했다. 한 번만 더 속아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집에 돌아왔다. 거실에서는 민우가 여느 때처럼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있었다. 그녀는 무표정하게 다녀왔어요. 라고 말한 뒤 곧장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자마자 그녀는 이불을 껴안고 조용히 울었다. 눈물은 뜨거웠지만 이제는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그건 바로 더 이상 울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의 마지막 눈물이었다. 그 다음날 서진은 직접 고향 경상남도 창원으로 내려갔다.
마당에 있는 작은 주택 아버지 정도영 67세 과 어머니 정숙자 61세가 사는 집이었다. 햇살 가득한 마루에 앉아 찻잔을 들고 그녀는 모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님께 털어놓았다. 말이 끝났을 때 아버지는 말없이 그녀의 손등을 꼭 잡았다. 그놈들, 돈 앞에서는 인간도 버리네. 어머니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가 이내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는 방에서 오래된 파일 한 권을 들고 나왔다. 사실 너한테 말 안 한 게 하나 있어. 이 집 뒷마당까지 합쳐서 최근에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다는 통보 받았어. 보상금 있긴 한데 그 정도까진 아니야. 서진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럼 3억 원은? 어머니는 조용히 웃었다. 없어. 근데 있잖니 그 사람들. 네가 가진 진심보다 돈에만 관심 있지 않았니? 아버지가 말했다. 우리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복수는 아니야. 하지만 네가 더 이상 속지 않도록 도와주는 건 할 수 있다. 그날 밤 작은 거실에서 세 사람은 하나의 연극을 준비했다. 서진의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병원 진단서가 있고 보상금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고 모든 시나리오는 철저하고 현실감 넘치게 짜였다. 며칠 후 서진은 집으로 돌아와 무심한 듯 말했다. 사실 우리 외할아버지 땅 문제가 생겼어요. 민우는 그 순간 눈빛이 번쩍했다. 무슨 문제? 보상금 나오기 전에 어떤 남자가 나타났어요? 외할아버지가 예전에 입양했던 양자래요. 법적 서류도 있대요. 지금 돈을 절반 달라고 협박 중이에요. 민우의 표정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리고 아버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오른쪽 반신이 마비래요. 어머니 혼자 간병하시기 너무 힘들어서 앞으로 매달 용돈 일부를 부모님께 드릴까 해요. 우리 둘이 알뜰히 살면 충분하죠. 그치? 민우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표정은 누가 봐도 불안했고 숨결은 짧아졌다. 그래, 그래야지. 효도는 당연한 거지. 그날 밤 민우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휴대폰을 붙잡고 뭔가를 몇 번이나 입력했다가 지웠다. 서진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이 준비한 연기의 대사 한 줄 한 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갑작스럽게 말했다. 우리 이번 주말에 장인어른 뵈러 가자. 내가 직접 인사도 드리고 병문안도 하고 싶어. 서진은 살짝 눈썹을 찡그렸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든든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민우는 병문안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보상금이 정말 사라졌는지 확인하러 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연민도 동정도 아닌 철저히 준비된 무대 위의 진실이라는 것을. 토요일 아침 민우는 평소보다 훨씬 말이 없었다. 운전대를 잡은 그의 손끝은 땀이 맺혀 있었고 서진은 조용히 조수석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고향까지는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렸다. 하지만 민우는 평소보다 속도를 높였다. 확인만 하면 돼. 진짜 보상금이 날아갔는지 서류만 보면 돼. 그의 머릿속은 계산으로 복잡했다. 한 번도 아내의 친정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졌던 적은 없었지만 지금만큼은 온 신경이 그 집에 쏠려 있었다. 도착한 집은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하고 조용했다. 마당에는 빨래가 널려 있고 항아리가 줄지어 놓여 있었다. 서진이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어머니 정숙자 여사가 문을 열었다. 어머, 어쩐 일이야. 민우 씨도 같이 왔네. 안녕하세요, 장모님. 아버님 괜찮으세요? 그 말에 정숙자 여사는 얼굴을 굳히고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와요. 아버지는 방에 누워 계셔. 병원에서는 빠른 회복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 민우는 방으로 곧장 걸어갔다. 문을 열자 정갈한 친구 위에 정도영 씨가 반쯤 누운 자세로 앉아 있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오른팔은 억지로 목베개에 받쳐져 있었다.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제가 늦게 찾아뵈어서 죄송합니다. 정도영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눈동자엔 살짝 초점이 흐려져 있었고 입가가 어색하게 떨렸다. 전에 왔구나. 말이 느렸다. 왼손은 움직였지만 오른손은 움찔거리기만 했다. 민우는 속으로 확신했다. 아, 이건 연기가 아니야. 진짜구나. 그는 침대 옆 탁자 위에 진단서를 집어들었다.
경상대병원 발행, 우측 편마비 및 언어지연 증세, 장기적 재활 필요, 보호자 간병 필수. 민우는 무너진 듯 한숨을 쉬며 진단서를 내려놨다. 이렇게까지 된 줄은 몰랐어요. 서진이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정숙자 여사는 눈가를 훔치며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우리 딸이 있어줘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하루하루가 전쟁이야. 밤에 오줌 가리개도 자주 갈아줘야 하고. 민우는 머리를 긁적이며 눈을 피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돈 얘기를 해? 그 순간 정도영 씨가 느릿하게 입을 열었다. 그 땅도 문제야. 정숙자 여사는 급히 손을 얹으며 말을 막았다. 여보, 그 얘기는 그만해. 힘들잖아요. 하지만 민우는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땅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숙자 여사는 잠시 머무시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동네에 오래 살던 어떤 분이 입양된 양자라며 나타났어요. 등본이랑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가져왔더라고요. 법적으로도 뭐라 할 수 없대요. 결국 땅반은 그 사람한테 넘어갈지도 몰라요. 민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그럼 보상금은 많이 줄어들겠죠. 이래저래 소송 들어가면 시간도 오래 걸릴 테고. 그 순간 민우는 침묵했다. 거짓말이라면 너무도 치밀했고 진실이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끝이었다. 그는 손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다. 그럼 서진이 말대로 매달 부모님 간병비도 보내고 병원비도 도와야겠네요. 정숙자 여사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민우 씨. 서진이가 요즘 밤마다 울더라. 부모 병수발에 남편까지 힘들게 하면 안 된다면서. 그 순간 민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는 서진을 돈이 되는 여자로 여겼지만 지금 그 여자는 세상에서 가장 귀찮고 무거운 존재가 되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서진은 조용히 차창에 머리를 기대며 물었다. 당신 뭐가 제일 걱정돼?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진은 그 침묵이 대답보다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 오직 내가 가진 가능성을 사랑했을 뿐. 그날 밤 서진은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한참을 누워 있었다. 민우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잠들었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천장만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이제 됐다. 는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이 집에서 이 남자와 이 가족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아쉬울 것도 미련도 없다는 걸 깨달은 밤이었다. 다음날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다.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을 차려놓고 민우의 앞에 앉았다. 그는 멍한 얼굴로 밥을 한 숟갈 떠넣다 말고 그녀를 바라봤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서진은 조용히 말했다. 민우 씨, 이제 그만하자. 서로 피곤하게 굴지 말고. 민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무슨 말이야? 그만하다니. 이 결혼 여기까지 하자고. 그 말에 민우는 소스라치듯 놀라며 벌떡 일어났다. 서진아, 갑자기 왜 이래? 네가 힘들다는 건 알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가 아니야. 나는 몇 년 동안 하루하루를 침묵하면서 버텼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외면당했고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가장 깊게 배신당했어. 서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단했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어. 이 결혼은 나 혼자서만 지키고 있었던 거야. 민우 씨는 처음부터 함께 걸으려 한 적 없었어. 민우는 얼굴이 붉어졌다가 이내 노려보듯 말했다. 그래, 네가 바라는 건 뭐야? 위자료집 팔지.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아무것도 안 바래. 그저 내 삶을 내 방식대로 다시 시작하고 싶을 뿐이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서랍에서 혼인신고서 사본을 꺼내 거실 테이블에 조용히 내려놨다. 이건 내가 챙길게. 내 이름으로 내 인생을 다시 쓰고 싶으니까. 며칠 후 서진은 서울 근교에 있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단출한 공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처음으로 자기만의 공간이었다. 냉장고에는 자신의 입맛대로 고른 반찬이 있었고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스스로 잠드는 시간도 정해졌다. 그 무엇도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 없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회사에 다니고 점심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혼자 먹으며 저녁엔 책을 읽고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미소 지었다.
한때 자신을 무력한 아내라 생각했던 그 시절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동네 작은 공공기관에서 지역 사회공헌 회계 담당 채용 공고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문득 아버지 정도영 씨의 말씀이 떠올랐다. 너처럼 꼼꼼하고 진심 있는 애가 이 동네 행정일 좀 맡아주면 좋겠단 말 들었단다. 서진은 자기소개서를 정성껏 작성했다. 수많은 거절을 견뎌내온 자신에게 이제는 한 번쯤 기회를 줘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지원 버튼을 눌렀다. 그날 밤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은 흐렸지만 서진의 눈동자엔 맑은 빛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제 나를 더 이상 저버리지 않을 거야. 어느 비 내리는 저녁, 서진은 집 근처 작은 편의점에서 우산을 고르고 있었다. 밖은 제법 쌀쌀했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창밖으로는 누군가 우산 없이 비를 맞고 서 있는 그림자가 비쳤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그 그림자는 그녀가 편의점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다가왔다. 서진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장바구니가 가볍게 흔들렸다. 민우였다. 머리는 젖어 있었고 양복 자락은 축 늘어져 있었다. 손에는 한 다발의 장미가 들려 있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널 못 만날 것 같아서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눈물이 먼저 흘렀을 그 얼굴. 하지만 오늘의 그녀는 달랐다. 무슨 일로 왔어?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돌아가고 싶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 위에 장미다발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결혼 반지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이 반지 아직도 갖고 있었어. 너만이 내 진짜 가족이었어. 그땐 몰랐어. 내 욕심이 네 마음을 그렇게 무너뜨릴 줄은.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민우 씨. 이 반지는 내가 버린 게 아니야. 당신이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을 때 이미 이 결혼은 끝난 거야. 민우는 당황했다. 그래도 우린 부부였잖아. 그 시간들이 헛된 건 아니잖아.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맞아. 헛되지 않았어. 그 시간 덕분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배웠거든. 그리고 그 시간들이 말해줬어. 나 자신을 지키는 게 사랑받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걸. 그날 밤 그녀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민우는 장미다발을 들고 빗속에 서 있었고 그녀는 우산을 펴들고 천천히 걸어갔다. 그 걸음은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해방처럼 가벼웠다. 며칠 뒤 아파트 단지 근처 공원 벤치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이번엔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다. 한미숙 여사, 전 시어머니, 구부정한 어깨 퀭한 눈. 예전처럼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서진아. 서진은 조용히 책을 덮고 고개를 들었다. 저기 나경이가 지금 많이 힘들어. 남자한테 사기당해서 빚더미에 앉았어. 병원에 입원도 했고. 그리고 나도 혈압이 너무 올라가서 쓰러졌다가 지금도 약 먹고 있어. 말끝이 흐려졌다. 나도 후회 많이 했어. 그때 그 팔찌 정말 네 소중한 거였단 거. 그걸 알았어야 했는데. 서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예전에 자신이었다면 이 장면에서 눈물부터 흘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건 용서의 자리가 아니라 마침내 자신의 과거와 작별하는 자리였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저한텐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한미숙 여사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가 사라진 뒤 서진은 눈을 감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더 이상 증오도 원망도 없었다. 단지 끝을 알리는 평온함만이 남아있었다. 어느 초봄 아침, 햇살은 유난히 부드러웠고 창문 너머 바람에는 매화향이 살짝 섞여 있었다. 서진은 창문을 활짝 열고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다. 달라진 것은 많지 않았다. 여전히 혼자였고 여전히 작은 방에서 지냈고 여전히 회사까지는 지하철 2번을 갈아타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제 모든 게 달라졌다는 것을. 서진은 시청마을 지원센터에서 회계 및 서류 업무를 맡게 되었다. 비록 작은 자리였지만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만의 이름으로 채워나가는 하루였다.
그녀가 제출한 첫 번째 서류가 깔끔하다는 평가를 받고 돌아온 날 동료들은 커피를 사주며 이렇게 말했다. 서진 씨 왠지 공무원 스타일이야. 꼼꼼하고 정직해서 믿음이 가요. 그 말에 서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예전엔 늘 누군가 대신 사라졌던 것 같아요. 이젠 제 이름으로 책임지는 게 좋아요. 밤이면 동네 헌책방에서 시를 읽었다. 퇴근길엔 시장에서 2인분 반찬을 사서 냉장고에 하나씩 쌓았다. 어느 날은 동네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작은 북카페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다. 처음엔 낯설었던 이 혼자 사는 삶이 이제는 익숙하고 단단한 차익초나로 사는 삶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책상 서랍 정리를 하던 그녀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 들었다. 용복문의 금팔찌,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그것.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레 손에 올려놓고 빛에 비춰보았다. 햇살 아래에서도 여전히 반짝였지만 이젠 더 이상 그것에 기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이 이미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팔찌는 이제 더 이상 지켜야 할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그녀의 인생 중 하나의 순간을 기억하게 하는 조각일 뿐. 서랍 속으로 다시 넣을 때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고마워.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어느 저녁 고향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다음 달엔 좀 길게 내려갈게요. 텃밭에도 뭐 좀 심고 싶고. 그리고 아버지랑 다시 바둑 한 판 두고 싶어서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서진은 창가에 기대어 별빛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외롭지도 서럽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안다. 인생은 상처로만 기억되지 않는다. 때론 상처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다. 서진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낯설고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익숙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는 한 여자로서 끝까지 자기 존엄을 지켰고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줄 알았다는 것이다. 어느 날 누군가가 물었다. 지금 행복하세요?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나는 나를 선택했으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가 끝났지만 그 감정의 여운은 아직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죠. 서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도 문득 떠오른 얼굴 잊었다고 생각한 상처,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순간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이곳은 단지 이야기만 들려주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받아주는 공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어떤 순간에 눈물이 났고 어떤 말에서 위로를 받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한 문장, 한 문단이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충분히 소중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서진처럼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낸 순간이 있었나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상처나 조용히 스스로를 일으켜 세운 기억이 있다면 이곳에 조심스럽게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살아낼 용기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주변의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가족에게, 친구에게, 지인에게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아플 수 있고 보이지 않아도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온기가 되길 바라며 늦은 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갈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평안한 밤 되세요.